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시인, 화가, 서예가, 문학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1992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조 부분에 당선되어 등단을 하셨고요. 시조 문단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1998년 중앙시조대상 신인상, 2011년 중앙시조대상을 수상하신 시조 문단의 대표적인 중견 시인이십니다. 시집으로는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새 한 해 저녁, 외등의 시간, 아름다운 공전, 겨울 발에, 오곡밥, 마음꽃 달 항아리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건가파 감성TV를 직접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계시기도 하죠. 하늘재 아리랑 시조 문학관 관장이시고 강남문인협회 회장이기도 하신 건가파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인이 발간한 시조집에 실린 작품 달 항아리 부제를 낭독해 드립니다. 달 항아리 부제. 건가파. 그대 남긴 빈자리 달저문 금음 같다. 몇 해를 건너왔나 다신 뵐 수 없어도 어스름 달빛 차림으로 오실 듯한 어머니.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해 본 선생님의 시조 달 항아리 부제였는데요. 작품을 낭독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련하게 그리워지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는 어떤 작품일까요? 네, 달항아리 부제 시편은 제가 지난 7월에 출간한 달항아리 연작 시조집 마음꽃 달항아리에 실린 작품인데요. 문태준 시인께서 조선일보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어머니의 부제를 달항아리의 비어 있음과 금음달의 빛으로 형상하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시인이시고 화가시고 서예가시고 문학평론가로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작가님 소개를 지금 직접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 그리고 농협대학에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주로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학생들에게는 문학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글쓰기를 주로 가르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장생활 속에서 문학 활동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시점에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림 그리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글짓기와 그림, 서예에 소질을 좀 보여가지고 네.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 이후에는 거의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그림과 서예 실력이 따라서 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그림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조 창작은 제가 198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약 40년이 넘었지만 그림은 뒤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달항아리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저는 달항아리 전문 화가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저희 문학관에 있는 문경 하늘제 관음마을이 도자기 마을이어서 아마도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면 현대에 접목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시도 우리 민족의 시인 시조이고, 또 저의 박사학위 논문도 아리랑이 주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림 테마가 다랑아리인 것도 크게 낯설지는 않죠. 네. 시조와 아리랑 그리고 다랑아리 이 모두가 우리 민족의 빛나는 유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바탕이 되는 세계화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이죠. 17일부터 미국 뉴욕의 포더블 아트 페어에 저의 다랑아리 그림 4점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그림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네. 아마도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지나긴 했지만.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 하면은 유튜브 채널 건가파 감성 TV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고 조회수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유, 예. 부럽습니다. 저도 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채널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건가파 감성 TV는 문학 중심의 감성 채널입니다. 주로 시창작법 강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이 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문학 유튜버는 문학이라는 이제 문인들만이 주로 찾는 그런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학 유튜버를 시작한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들 중도에 그만두고 말죠. 그래서 저는 쉬우면서도 유익한 내용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글쓰기와 시창작 강의를 했고, 지금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시창작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튜버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나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가 적절한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제가 뭐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작가님이 운영하신 이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강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예. 사실 좀 가졌어요. 그래서 네. 정말 좋아요도 누르고 왔거든요. 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가 문학 분야에서는 뭐 거의 앞자리에 있지만 사실 그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린다는 게 문학 전문 채널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네. 어떤 거? 문학이 아니고 네. 바로 손자, 손녀 똑똑하게 키우는 감성 유아법 5가지라는 네.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이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조회수와 좋아요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콘텐츠 영상입니다. 네. 아마도 손자, 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청 대상이 폭넓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문학과 잘 접목을 시키면은 더 조회수를 그렇죠.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예, 방법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1992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조 부분에 등단을 하셨어요. 어떤 네. 작품들이었는지요? 예, 저는 30대 초반인 1992년도에 신춘문예에 당선이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창작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10년 전인 1983년 무렵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정도의 습작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꼭 등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취미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무처를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옮겨오면서 서울의 문인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등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고 운이 좋아서 바로 두 군데 신문사에 당선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저희 신춘문예 당선작 두 편이 모두 처용설화와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경향신문 그 당선작이 춤추는 처용인데요. 처용설화 속에 처용을 불러내어서 현대 우리 도시인들의 분열된 어떤 내면 그리고 구속된 삶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 당선작인 처용의 탈은 처용설화를 매개로 해서 삶의 허무와 애정, 눈물과 미소를 모두 끌어안아서 춤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정신적인 힘을 보여주려고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춘 당선작이 제게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두 편 모두가 전통적인 요소로 현대적인 어떤 삶을 투영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 시가 훗날 제 시의 어떤 시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조를 이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집으로는 최근에 발간한 너무 제목이 고와요. 네. 마음꽃 달 항아리 등의 6권이 있는데 그간 발간해 오신 시집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의 어떤 여정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시집을 테마 중심으로 지금까지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첫 시집은 사랑 테마인데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시집이죠. 이 시집은 이제 대산문화재단의 창작 지원금을 받아서 출간했던 시집이고요. 이어서 이제 1997년인가요? IMF 경제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종로에 우리 사무실이 있었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 문제, 그리고 현대인의 어떤 고독과 소외, 그리고 인간성 상실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때 탐구하게 되었는데, 한 10년 동안. 그래서 그 성과물로 나온 게 두 권의 시집입니다. 새한의 저녁이라는 시집하고 외등의 시간이라는 두 시집이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젊은 네. 분들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지금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좀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그런 이슈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분들의 어떤 애환, 그리고 우리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공존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것을 시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한 시집이 바로 아름다운 공존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에 중국이 동북 공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많이 왜곡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만주 지역을 여러 차례 교수분들하고 답사를 하면서 그때 그 끌어오르는 어떤 울분, 그리고 절규로 쓴 시집이 바로 겨울 발해라는 시집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발해를 주제로 쓴 시집이 몇 건 있긴 합니다만은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더구나 이제 시조로 쓴 경우는 유일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농협과 농민신문사, 농협대학교 이런 조직에서 제가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너무 고맙잖아요. 네. 제 일생을 직장이 저를 이제 서포팅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서 우리 직장에 무언가를 제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농업 그리고 우리 먹거리에 대한 그런 그 헌신을 제가 써서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토부리 정신 그리고 생명사상이라는 테마로 쓴 시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목이 오곡밥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으로 제가 다랑아리 그림을 그리고 지난해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그림으로 그렸던 그 다랑아리 이미지를 이제 시로 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랑아리 제목에 부제를 달아서 77편 그 다랑아리 시집으로 마음꽃 다랑아리라는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테마 중심으로 시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라는 것이 어떤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잡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테마가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것을 시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작가님께서 그림 개인전도 여시고 또 이제 시집으로 발간하신 달 항아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도자기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랑아리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 어쩌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아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한기 화백도 미국에서 그림 작업을 할 때 약 10년 동안 다랑아리에 매달렸었죠. 그리고 간송미술관을 설립한 전영필 선생이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신 최순우 선생도 다랑아리에 깊은 애정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저는 이제 저의 문학관이 있는 문경 간암리가 도자기 마을인데요. 그래서 평소 도예가들하고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 테마가 다랑아리로 모아졌어요. 그런데 다랑아리를 그리면서 다랑아리가 비정형의 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둥글지가 않아요. 아주 뭐랄까요, 그게 그 약간 이질어진 그런 이정형이면서 약간 정형 같은 그런 건데 제가 그 쓰고 있는 시조도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조를 정령시라고 하는데 네. 이 정령시면서도 우리 시조는 굉장히 그 좀 자유스러운 그런 또 우리가 우리말이 중국이나 일본어와 달라서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령시이면서도 비정령인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인 시조하고 또 아주 중요한 유산인 우리 다랑아리하고 닮았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 민족이 지닌 그 어떤 정신 또는 사상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종의 말하자면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민족이 가진.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나가서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또 큰 히트를 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우리 어떤 문화의 유연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풍술 전문가들은 이 다랑아리 그림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으면은 이제 복이 들어오고 기운이 네. 살아나고 또 본원이의 마음을 아주 넉넉하게 해주면서 원만한 성품을 갖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이 이 다랑아리 둥근 그림을 늘 보고 이렇게 자라면은 성품이 원만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아마 기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다랑아리 그림 하나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지난 2024년 인사동에서 한국미술관에서요. 네네네. 그 다랑아리 그림 개인전이 큰 성과가 있었다고 인제 설명을 쪼금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전시회 네네.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네, 저는 그 화가이기 전에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 화가로 제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미술관이 약 100평 규모 되는 굉장히 큰 홀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90점 정도 되는 다랑아리 그림을 전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셨고 또 구매도 해주셨어요. 근데 후배 한 분이 와가지고는
전지상에서 한 90여 점이 이렇게 다랑아리가 거의 이제 이렇게 둥글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다랑아리가 다양한 다랑아리가 걸려 있는 음. 것을 보고 그냥 뭐 입이 딱 벌어졌다고 그래요. 네. 말문이 네.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좀 저거 하지만 그때 이제 미술 잡지 대표님들도 오시고 해서 아니 어떻게 좀 요새 불경기인데 네. 여기는 이렇게 많이 그 작품이 팔렸느냐고 의아해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격려를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작품이 꽤 많이 소비가 됐던 것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림값을 좀 착하게 매겼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갤러리 대표님께서도 가격을 너무 낮게 매겼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셨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서민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과연 내가 이 그림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가격을 책정했어요. 뭐 그래도 뭐 결코 싸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림이 주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또 첫 전시였지만 제가 다행스럽게도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런 전시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 인제 앞으로 달 항아리 이 그림이 막 걸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진짜로 예, 집안 분위기가 네. 달라집니다. 확실히. 어 예. 정말 근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달 아닙니다. 예. 항아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몇 점 보긴 봤습니다마는 네네네. 정말 궁금한데요. 다음에 예. 또 전시회를 열게 예. 되시면은 꼭 좀 저도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경북 문경이 인제 고향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북 문경 하면은 특히 인제 문경세제는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오가던 고갯길로 애환과 한이 담겨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네네. 작가님의 고향 문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예. 우리 문경은 아주 산자수려한 그런 고장입니다. 특히 문경 세제는 영남 지방과 기호 지방을 잇는 교통의 길목으로서 옛날에는 군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제 문경 세제가 이제 가극길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것은 이제 문경 세제라는 문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경사스러울 경자에다가 들을 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소식,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이 이제 문경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경 세제를 넘어서 과거길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네. 그래가지고 속설입니다만은 중령을 넘어서 가게 되면 중 미끄러지게 되고 추풍령을 넘어서 가게 되면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네. 대부분의 그 선비 과거에 오른 음. 선비들이 다른 고개를 넘지 않고 좀 돌아서라도 문경 세제를 넘어서 그래서 가곡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이제 문경이 광산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한때는 굉장히 소비가 강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관광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어요. 그래서 문경 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하나로 문경 세제가 연간 한 400만 명 정도 찾고 있을 정도로 명소가 되었습니다. KTX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뭐 2시간도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곳이 되어 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고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고향인 경북 문경 하늘제에 아리랑 시조 문학관을 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서울과 문경을 오가시는 일이 사실 쉽지 않으실 텐데 하늘제 문학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하늘제 문학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인 2002년에 작은 이제 밭을 사서 작은 집을 짓게 됐는데 저희 집 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주로 시골에 내려가서 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2018년도에 문학관으로 정식 전환을 해서 개관을 하게 되었죠. 이 문학관은 이제 아리랑 그리고 시조 문학
두 개 테마를 가지고 조사 연구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문학관으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데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경은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네네. 1880년대 그때에 아리랑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데 문헌상으로 기록상으로도요. 전국에 유행했는데 그 대표 그 최초의 아리랑의 대표 사설이 뭔가 하면요. 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단행한 것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리랑을 부르려면은 제일 먼저 이 가사 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는 대표 사설을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다양한 그 내용의 사설을 이어서 부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약 40년 뒤에 이제 지역 아리랑이 등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192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을 할 때 특히 밀양 아리랑이나 진도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얘기했던 문경세제가 들어가는 구절을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지역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래서 네. 1920년대, 30년대 음반을 들어보면은 다 앞에는 문경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이제 가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진도 아리랑은 지금도 첫 구절이 문경세제는 웬 고개인가 구비야 구비야 눈물이 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진도 아리랑이. 네네. 그래서 진도에 계신 분들이나 호남에 계신 분들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아리랑의 대표 사설에 문경세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192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 지역 아리랑에도 그 가사가 일부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도 이제 진도 아리랑의 문경세제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아리랑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아리랑을 어떻게 하면 세계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리랑 시조 문학관에 제가 아리랑과 시조 이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문학관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새로운 걸 알게 됐고 우리 아리랑의 역사를 정말 새롭게 공부한 예, 시간 잘 모르는 아주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예, 예.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을 지내시는 등 또 한국문단의 중심에서 중요한 직책을 역임을 하셨고요. 또 현재는 서울 강남 문인협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작가님께서 걸어온 직장 생활과 또 활발한 활동을 해오신 문학 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992년도에 신춘문예에 시조로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민족 시인 시조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시조를 쓴다고 하면은 시조 창도 할 줄 아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올 정도로 일반인들은 이제 시조와 시조창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시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시와 음악이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시가 문학이라고 하는데 시가 문학으로 전성이 되어 오다가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이제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이 장르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조가 음악 장르는 시조창으로 그리고 문학 장르는 시조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이제 문학 장르의 시조를 이제 창작하고 있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시조가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뭐 실력으로 별도의 제가 어떤 창작 수업을 받지 않고 시조를 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학교에서 거의 시조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참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프랑스라든지 중국 같은 데에서는 그 자기들의 전통 시조, 중국 같은 한시 같은 것들을 어렸을 때는 다 그 학교에서
외우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 시조와 같은 하이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하이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이쿠를 세계적인 시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하이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시조를 굉장히 좀 진부하게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뭐 그게 뭐 시가 되느냐 이런 정도까지 폄훼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 교과서에 시조가 많이 안 실리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외교를 할 때 보면은 한시를 자주 인용하거든요. 예, 약간 은유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한시를 말하자면 외교 현장에서까지 쓰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도 어떤 우리 시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평소에 좀 읽고 해서 그런 외교 현장 같은 데 좀 자주 좀 인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흘렸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런 깨달음 때문에 제 개인의 어떤 창작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 시조를 좀 많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하는 그런 문학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쭉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문학단체장을 맡게 되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단체인 한국문인협회의 부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죠. 현재는 이제 강남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다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조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심과 정말 우리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네.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작가님의 시를 직접 낭송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시를 낭송을 해 주실까요? 예, 뭐 여러 시가 있지만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을 시편 중에서 한 편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남양주 웅길산에 가면은 수종사라는 절이 있어요. 수종이라는 글자가 물방울 소리가 마치 이제 종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그런 전설에서 비롯된 이름인데요. 예, 그 이름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쓴 시편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을 물종소리 권갑하 산도 가부좌 틀고 하늘 바라 정자하면 푸르게 열반에던 물안개 피어올라 남몰래 드리운 허물 맑게 씻어 내리는 것을 가을엔 나무 널보처럼 느긋하게 살아야지. 구름도 홍엽 더불어 돌아갈 시간을 잇듯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빈 정막에 사무쳐야지. 은행나무 직립수행은 언제쯤 해제될까? 머리, 손, 어깨에 앉아 꿈을 꾸던 노랑나비때 일제히 허공을 날며 경을 펼쳐 읽는다. 그 화음 파이굴 울려 고란 가득 넘치는가? 설레는 그리움 안고 나를 찾아 떠나는 해탈을 꿈꾸는 나비들 눈물로 빚은 종소리. 네, 이상입니다. 가을 여행 떠나고 싶은 그런 시이기도 하네요. 왠지 모르게 낭송해 주신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수종사는 양수리 절벽 위에 자리한 고찰이죠. 세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절벽 밑에서 종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설화가 이제 전해오는데 그 종소리는 다름 아닌 이제 물소리였고 이를 신령스럽게 여겨서 수종이라는 절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물이 종소리처럼 울린다는 그 상징은 해탈과 그리고 깨달음의 소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 작품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가을엔 나무 늘보처럼 느긋하게 살아야지 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하도 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올 가을에는 좀 나무 늘보처럼 느긋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바람이 담은 그런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목소리 듣기에는 나무처럼 느긋하게 살아가시는 분 같아요. 아,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려 가지고요. 아, 예. 자, 이번에는 클래식 한 곡을 선곡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어떤 곡을 준비를 할까요? 예, 뭐 제가 노래를 분명 잘 모르긴 한데 제가 젊었을 때 듣기를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저희가 클래식 시간이긴 하지만은 선생님께서 선곡해 주신 곡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AI가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드는데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AI 시대의 문학에 대한 견해도 밝히셨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도 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AI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거나 외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제가 어떤 그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 AI의 위력을 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창작자라는 일종의 신인류의 어떤 비서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AI의 등장으로 이 창작의 세계는 뭐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의 많은 부분이 창작 영역인데 이 창작의 세계는 상당히 저는 혼란한 그런 지금 상황을 맞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강명 작가가 먼저 온 미래라는 책에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앞서 뭐 경험했던 바둑배는 물론이고 모든 창작 영역에서 인간이 이제 AI에게 답을 물어보는 그런 시대로 급속히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쓴 이제 AI 칼럼도 AI와 문인들이 어떻게 이런 시대에 과연 공존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에게 답을 묻고 또 실시간 답을 받는 이 정말 달콤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이 AI를 넘어서는 인간만의 어떤 창작의 세계를 열으라고 우리가 공자 말씀처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쉬울까 하는 것이죠. 네. KTX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통일로가 좋으니까 통일로를 타고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인간이 AI에게 종속되지 않으면서 AI로 인간의 문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인제 AI가 이 방송도 진행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끝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또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뭐 옛 선비들이 추구한 세계가 어떤 문인 세계의 완성을 뭐로 받는가 하면 주로 시서화를 다 잘하는 삼절이었어요. 시서화를 일종의 수양과 교양의 3대 축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 정몽주라든지 신사임당 선생이라든지 추사 김정희 같은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시서와 삼절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뭐 오늘날로 치면은 문학과 디자인, 비주얼 아트, 뭐 캘리그라피 이런 것들을 두루 잘하는 그런 융합형 예술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외람되고 많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취미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시서와 삼절의 어떤 세계를 끊임없이 좀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정말 정말 감사했고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바쁘신데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시가 있는 클래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릴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시인이시고 화가시고 사회가시고 문학평론가이시고 유튜브 채널 건가파 TV를 직접 운영하면서 문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과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죠. 강남 문인협회 회장이시기도 하신 건가파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When you're down and out, when you're on the street, when evening falls so hard, I will comfort you. I'll take your part. Oh, when darkness comes and pain is all ar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Sail on,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are on their way. See how they shine. If you need a friend,
네, 들으신 곡은 건갑하 시인이 선곡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아마 팝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사이먼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감상을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건갑하 시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